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어떤 이는 가난이라는 창살에, 어떤 이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벽지 뒤에 숨어 숨을 죽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가장 높고 화려하다는 성벽.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의 새벽은 그 어떤 곳보다 차갑고 고요합니다. 새벽 4시 30분.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는 시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박현수 노인. 그의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기이할 정도로 맑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경비복을 입고 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묘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척추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자부심입니다. 노인은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짙은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비가 오겠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젖지 않아야 할 텐데. 노인은 빗자루를 잡습니다. 그 빗자루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매일 아침 세상의 소란을 쓸어내고 누군가의 발밑을 정돈해주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는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어젯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화려한 파티 뒤에 남겨진 깨진 유리 조각들. 노인은 그것들을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줍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노인은 이토록 정성스럽게 타인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가 그저 돈 몇 푼을 벌기 위해 고용된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은 아파트 로비의 거대한 조형물이 아니라 그 아래 핀 이름 없는 잡초를 향해 있습니다. 같은 시간 42층 펜트하우스의 안주인 유진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벽의 고요함 대신 어제보다 더 화려해야 한다는 강박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가 바르는 크림 한 통의 가격은 박 노인의 한 달 월급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비친 피로는 그 어떤 비싼 화장품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드레스룸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을 바라봅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그 가방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줄 갑옷이자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방들의 절반 이상이 카드 돌려막기와 남편 몰래 받은 사채로 이루어진 빚의 성벽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시작이네. 유진은 날카로운 한숨을 내뱉으며 가장 비싼 한정판 가방을 집어듭니다. 오늘은 그녀의 노블레스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녀는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아버지가 이 아파트의 경비원이라는 사실은 유진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녀는 가끔 로비에서 시아버지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혹시라도 저 노인네가 나를 아는 척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저 경비원이 내 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유진의 욕망은 이제 시아버지를 향한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 아니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더러운 얼룩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진의 남편이자 박 노인의 아들인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줄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파산 직전의 재무제표와 은행의 최종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어디 있는지, 그가 사실 얼마나 큰 자산가인지 진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면 내 돈은 너에게 독약이 될 뿐이다. 나는 내가 돈의 주인이 되길 바랐지, 돈의 노예가 되길 바란 게 아니란다. 진우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고집불통일까? 왜 굳이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며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 여보, 오늘도 그 모임 가야 해? 지금 우리 상황 알잖아. 진우의 말에 유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이 모임이라도 유지해야 투자자라도 만날 거 아냐? 그리고 당신 아버지 좀 어떻게 해봐. 오늘 내 생일 파티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제발 눈에 띄지 좀 말라고 해.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현실이라는 세 가지 압박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명품 가방을 부의 상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눈에 비친 그 화려한 가죽 덩어리들은 때로 주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았습니다. 노인은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단지를 드나드는 수많은 명품 가방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마치 갓난아기처럼 소중히 품고 어떤 이는 자신의 계급장인 양 오만하게 휘두르며 지나갑니다. 박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유진이 들고 다니는 그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 사실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는 것을요. 며칠 전 단지 내 쓰레기 집화장에서 박 노인은 유진이 버린 쇼핑백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3금융권에서 날아온 최종 통지서였습니다. 이 어린 영혼아, 어쩌자고 이토록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졌느냐. 노인은 그 종이를 조용히 다려 자신의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노인에게 그것은 며느리의 잘못을 잡을 약점이 아니라 언젠가 그녀가 무너졌을 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며느리의 빚 내역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 액수는 이미 아들 진우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올라간 성벽 위에서 내려오는 법을 그녀는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저들과 달라. 이 가방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거울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생일 파티 때 친구들에게 자랑할 새로운 한정판 가방 리스트가 적힌 브로슈어가 들려 있었죠. 로비 입구에서 유리창을 닦던 박 노인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다 유진의 뒤를 따라오던 다른 입주민 부인들을 보고는 이내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유리창을 닦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왜 하필 내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 다 보게. 그녀는 일부러 박 노인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유독 로비 바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망치고 싶은 자의 비명 같았습니다. 그때 유진의 가방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박 노인이 얼른 다가가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지갑 떨어졌습니다. 박 노인은 끝내 며느리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마치 오물이 묻은 듯 기겁하며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친구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지갑 주워달라고 했어요? 그냥 당신 일이나 하세요. 그리고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기나 해요? 박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손톱으로 손등을 긁어댄 유진의 불안이 만든 상처였습니다. 유진아, 손에 난 상처가 깊구나.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더 깊은 게지. 시끄러워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유진은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박 노인은 텅 빈 로비에 홀로 남아 며느리가 흘리고 간 짙은 향수 냄새를 씁쓸하게 맡았습니다. 그 향수 뒤에 숨겨진 악취, 즉 욕망이 썩어가는 냄새를 그는 이미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들 진우가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유진아, 이제 제발 그만해. 우리 집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런데 무슨 생일 파티를 한다고 이 난리야?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자. 아버지가 도와주실지도 몰라. 유진은 비웃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무릎? 누구한테? 그 더러운 경비복 입고 쓰레기 치우는 노인네한테? 당신 미쳤어? 차라리 한강에 뛰어들면 뛰어들었지. 난 못해.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진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소일거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진우가 스스로 이 허영의 굴레를 끊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중 하나는 자신의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 그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오직 단 한 곳, 아파트 경비실의 작은 전등만이 꺼지지 않은 채 세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찾아가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아버지의 정직한 땀방울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의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비 냄새가 온 단지를 휘감았습니다. 유진은 오늘을 위해 준비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만 잘 넘기면 다 해결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한정판 가방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방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무기가 될 것이며 그 무기가 결국 자신의 가짜 성벽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일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이 노한 것일까요? 유진의 생일 파티가 열리기로 한 오후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굵은 빗줄기가 대지를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프레스티지의 로비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지만 그 공기는 기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로비 입구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강남에 내로라 하는 부인들이 탄 외제차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자신의 영혼과 맞바꾼 한정판 엘리게이터 백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에 입구 쪽 화분 하나가 넘어지며 배수구를 막았습니다. 순식간에 로비 입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비싼 구두를 신은 귀빈들이 당황하며 멈춰 섰습니다. 이를 본 박 노인은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손님들 신발 젖으시면 안 되는데. 금방 치우겠습니다. 박 노인은 칠순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차가운 빗속에서 맨손으로 배수구에 오물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 냄새와 빗물에 범벅이 된 경비복. 하지만 노인의 눈은 오직 입주민들의 편안함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건은 찰나의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친구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 로비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박 노인이 막힌 나뭇가지를 끌어올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장갑에 묻어있던 잿빛 진흙 탕물이 유진의 순백색 원피스와 그 고귀한 가방 위로 튀었습니다. 아! 유진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러운 흙탕물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가짜 성벽에 생긴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그녀 안에 악마가 깨어났습니다. 이 더러운 노인네가 진짜 당신 미쳤어? 이 가방이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목숨값보다 비싼 거라고. 유진은 이성을 잃고 손에 든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4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의 날카로운 금속 장식이 박 노인의 뺨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짝!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 노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그의 낡은 경비 모자가 빗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빗소리만이 이 잔인한 현장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통보다 더 큰 슬픔이 담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이 가방이 내 인생보다 소중하더냐? 이 무거운 가죽이 너를 지켜줄 거라 믿었느냐? 닥쳐. 어디서 아는 척이야? 당신 같은 경비원 주제에. 당장 여기서 꺼져. 당장 잘라버릴 거니까. 유진의 독설이 빗줄기보다 차갑게 노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지 입구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더 프레스티지 건설사의 회장과 이 도시의 시장, 그리고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유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 거물들이 왜 여기에? 혹시 내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걸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순간 건설사 회장이 빗속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달려간 곳은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핏물이 흐르는 뺨을 부여잡고 서 있는 경비원 박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감히 박사님께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현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진의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 설마 저 노인이 그 전설적인 박현수 박사야? 이 땅의 원래 주인이자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그분? 박 노인은 천천히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경비 모자를 주워 빗물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얼어붙어 있는 며느리 유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진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비복을 입고 있으니 이 아이는 그저 껍데기만 보고 행동한 것뿐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말이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들고 있는 그 가방의 대금은 오늘 오전 내가 모두 결제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산 그 허영의 무게를 내가 마지막으로 덜어주려 했다. 하지만 너는 그 가방으로 너를 구하려던 유일한 손길을 내리쳤구나.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비밀, 그 지독한 사체의 늪을 시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유진의 행위는 법적으로 존속상해 및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명품 가방이라는 견고한 물건을 도구로 삼아 부모와 다름없는 시아버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심판은 법전이 아니라 박 노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온 대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 박사님의 뜻에 따라 현재 박진우 씨와 유진 씨가 거주 중인 펜트하우스의 증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박 박사님이 설립하신 장학재단의 이사 명단에서 두 분의 이름을 삭제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에게는 유산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박사님의 단호한 결정입니다. 유진은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펜트하우스와 상류층의 신분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로비를 빠져나갔고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은 이제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아들 진우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본 진우는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제가 아버지를 경비복 입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 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진우야, 늦지 않았다. 이제 그 무거운 펜트하우스를 내려놓고 내가 흘린 땀의 무게만큼만 벌어라. 그것이 진짜 남자의 인생이란다. 사건 이후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에는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제 경비원들을 향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경비복 뒤에 어떤 인생의 깊이가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박 노인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한 향기가 단지 전체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뒤 작은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도서관 관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경비복 대신 소박한 면 셔츠를 입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아들 진우는 아버지가 마련해준 작은 목공소에서 땀 흘려 나무를 만지며 살아가고 있고 며느리 유진은 화려한 화장품 대신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노인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합니다. 유진은 이제 압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보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의 무게가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비록 드레스는 낡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명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노인과 유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껍데기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정한 품격은 내가 가진 물건의 로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대하는 눈빛과 예의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을 하나둘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 또한 박 노인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긴 위대한 인생의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작가 우주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명품보다 더 빛나는 향기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